오늘 우리 폴리뉴스 기자랑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폴리뉴스 기자가 현장에서 어떤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 기자. 요즘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이제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생동감이 있고 어떤 이렇게 구체화된 게 있기 때문에 취재 기자들도 취재를 하는데 좀 편한 면이 있죠.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 특히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향후 행보가 이렇게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민주당 경선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면에서는 좀 취재하기에 용이한 면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네. 안만해도 지금 가장 궁금증은 안철수 후보로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안철수 문제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궁금하고 그런가요? 안철수 이제 원장에 대해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아직 대선 출마 선언을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문제로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분석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쟁점은 안철수의 지지율, 안철수 현상이 과연 이게 거품인가 실체인가, 거품인지 실체가 있는지 이런 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논란이 많고 분석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김능구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전문가들도 다들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정치인 안철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힐링 캠프에도 나오고 무릎팍 도사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을 본인이 이제 냈죠. 내서 거기에서 아마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짚어줬다고 봅니다. 이게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측면이 또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지난 서울시장 때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을 왜 냈느냐, 분명히 그때 이야기할 때 총선 이후에 예를 들면 총선 때 당을 만들어서 어떤 총선에 참여할까도 고민하다가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몫이 아니다, 자기 길이 아니다, 그래서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하고 민주당 투자가 어떤 이 대선의 길을 간다면 자연스럽게 걸로 모아지지 않겠냐 했는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고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안철수 현상이라 이야기하는 우리가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 불어왔던 그 바람이, 그 요구가, 그 희망이 어떤 총선에서 간절되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가 다시 민주당이 아니라 본인한테 오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낸 거죠. 그걸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길이 맞는 건지, 그 두 가지 측면을 갖다가 국민과의 만남 속에서 안철수 생각에 대한 평가 속에서 본인이 결정하고 국민들한테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50만 부라는 어떤 대단한 판매 부수를 갖다가 나타냈죠. 예, 그리고 안철수 생각에 대한 비판이 사실은 상당히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게 어떤 현재 현안 이슈에 대한 안철수 지지층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하는 정답을 모아놨다, 이런 혹평도 있습니다. 이게 하지만 이 국정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입장을 밝혔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자기 스토리를 좀 담았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해자되는 게 아니라 문자로서 어떤 자기를 분명히 밝혔던 거죠. 이게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검증 공세가 실제로는 좀 지엽적이고 말단적이고
또 상당히 무책임한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역풍을 일으켜서 그것이 안철수 지지를 오히려 더 좀 결집시켜주는, 공고해주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 생각을 내놓고 정말 이게 그 자기가 대선 출마가 옳은 길인지 또 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1차 좀 검증은 끝났지 않았을까, 진단은.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분명히 그런 어떤 이 길에 대한 지금 현재 그 확신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 얼마 전에 그 보면은 원탁회의, 야당의 원로들께서 이 중도에 어쨌든 간에 드랍해서는 안 된다, 사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 정권 교체에 이게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그 들리는 말로는 안철수가 그 원로분 누구를 만나 뵙는 자리에서 상당히 어떤 이 어려움을 호소했다라는 말이 좀 이렇게 퍼졌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거는 뭐 좀 사실무근이다, 이게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안철수 현상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뭐 말하자면 국민혁명적인 어떤 요구, 바람, 희망의 부분에서 안철수 어떤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입장, 이 살아왔던 어떤 이 신념, 뭐 이런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본인도 뭐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그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대선 출마의 길로 가닥을 좀 잡은 것 같아. 이런 거. 그 방향은 뭐냐면은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민주당과의 어떤 후보 단일화가 기본 전제가를 하지 않고 일단 출발은 예를 들면은 그런 국민적 혁명의 길이 기존 정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 새로운 어떤 이 정치 세력화의 모습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원장이 일단 대선 출마 결심을 붙였다고 보시는 건데, 그럼 향후에 뭐 제3의 길을 간다고 하면 쭉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결국은 이게 그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공동정부, 그리고 그 공동정부를 위해서 후보 단일화, 이전에 그 작년에 박원순 시장의 어떤 방식이든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 전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은 그 제3의 길을 가고 제3의 정치 세력화를 했을 때 그것이 현재 그 시대적으로 봐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민심이 수렴되는 어떤 그 과정에서 그 부분들은 함께 협의되고 정리될 문제지, 그게 이 주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차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3의 길이 국민혁명,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3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국민 후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안철수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율, 그러니까 안철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나중에 이제 가정하에 안철수 원장이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아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 대통령을 괜히 뽑았다 비난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뭐 능력이,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나중에 가서 혹시나 그런 뭐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런 상황들은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안철수 뽑은 국민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 막스 베버의 본인의 신념윤리, 책임윤리까지도 이야기했잖아요, 책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준정치 조직을 갖다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국정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진영을 짜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세력 중에 또 하나로서 이 정통 야당 세력,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야당에 포함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진보개혁 세력들이 다 포괄하는 어떤 그런 진영이 아마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후에
거국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 전에 내놔야 되겠죠. 그것을. 그렇지 않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안철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어떤 국민혁명의 어떤 요구 속에서 자연인 안철수를 통해서 관철되는 거죠. 근데 그 관철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중요한 조건이 이후에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스텝들을, 세력들을 갖다가 이 국민들한테 내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은 작더라도 아마 단초를 갖다가 그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서 또 그쪽 생각에서는 어떤 그 민주당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뭐 제3의 후보, 제3의 길을 걷겠다고 한 정치 세력들은 많았는데 안철수 원장이 기존의 제3의 길과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보시나요? 이게 제3의 길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당연히 시대적인 어떤 그 요구와 흐름이 전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전에 이 박찬종 의원이라든지 이인재 그 후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정몽준 후보라든지 당시마다 어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요구를 받아서 제3의 그 후보가 됐던 거죠, 이게. 근데 지금까지 그 제3의 후보가 어떤 여론조사에서 뭐 대세로 있는 후보를 역전시켰다든지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어떤 강범한 어떤 그 이 시대적 요구를 갖다가 그 못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갖고 있지는 않았죠, 이게. 그래서 제3의 후보는 자기의 그 제3의 길을 그대로 갔을 때는 다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최고가 아마 내가 볼 때는 20% 선 정도의 득표를 갖다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선언했을 경우에, 링 밖으로 나왔을 경우에 민주당은 어떤 좀 영향을 받을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정통 야당으로서 상당한, 지금도 거의 뭐 정당 지지율에서는 30%에 근접하는 어떤 지지를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결국 자기 당의 후보를 내지 못하고, 물론 박원순 시장이 지금 민주당에 입당은 했지만, 예, 그런 어떤 쓰라린 어떤 그게 있는데, 그때 요구했던 게 이 기존 정당의 자기 혁신을, 자기 변화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 당명도 바꾸고 당헌 당규도 바꾸고 비례를 구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국민들이 그쪽이 지지하는, 이제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그 유권자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변화하려고 하고 변화를 했다, 이런 걸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혁신과 변화에 뭐 어느 정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실패했지 않나, 이런 거를 주는 거죠. 그게 이 안철수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이제 대선 경선 리그도 뭐 2부 리그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안철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자체의 문제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이번 경선 또 처음부터 예를 들면 이번 경선이 어떻게 국민 드라마로 성공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고, 여러 가지 노력을 벌였어도 불구하고 첫 제주 경선부터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파행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기대감을 갖다가 좀 덜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국민 드라마로 성화되지 못했고 선출되는 민주당의 후보가 과연 20%대를 넘어서서 당당한 어떤 대선 주자로서 국민적 기대를 가지고서 뛸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지금 이제 3자 구도로 조사한 거, 오늘 또 뭐 이 조선일보 미들이 있었지, 조사도 그렇고 딴 데도 조사에도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다자 대결에서의 각 후보의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요. 오늘 나온 게 박근혜 후보가 44%,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한 35% 정도 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15% 선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이게 15%가 20%대로 이 보통 컨벤션가 클 때는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5%가 25%를 갖다가 마크가 된다는 거 하면 당당히 그 상강구도가 형성이 돼주고, 그러면서 어떤 이 정통 야당의 어떤 지지들이 모이게 된다면 예측 불허의 어떤 이 경쟁이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게 1강 2중, 2강 1중으로 되진다면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예를 들면 127분인데 이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지금 관망하고 있다. 이게 캠프에 가지 않고. 그 관망하는 부분의 한 반 정도는 이미 다른 캠프나 당에서도 공이 저 안철수 사람이다, 안철수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리는 거죠. 이게 선출된 후보가 20%를 치고 나가고 뜨지 못했을 때는 당은 양분될 우려가 크다.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선출된 이후 지방선거 참패하면서 예를 들면 후보 교체로 이런 후단협이라는 어떤 참혹한 또 이렇게 역사를 겪었거든요. 이게 또 그것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위기다. 그래서 이 호남 경선이 어쨌든 간에 가장 선거인단도 많고 이러는데, 이게서 어떤 좀 국민적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자기 혁신 변화가 나올까, 이 점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자기 혁신이나 자기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이제 경선이 끝난 후에 컨벤션 효과가 없다면, 이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했을 이후에 야권의 정통 야당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와 그리고 안철수 원장 이렇게 대결 구도가 별로 탄력을 받지 않고 별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민주당 후보가 상강 구도에 끼지 못하고 2강 1중이나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면은 당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호남의 이제 선택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호남의 민심은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지금 다자 대결에서도 보면은 호남에서 안철수 원장이 한 43% 정도를 차지하고 문재인 후보가 거의 10%선입니다. 이게 전남 광주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 호남은 자기의 대선 후보로 지금 안철수를 갖다 선택한 거죠. 과연 이것이 이제 이번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후보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된 후보를 안철수가 아니라 자기의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조금 제주 경선 이후는 변화가 있다는데 다른 조사에서는 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호남이 예를 들면은 어떤 자기의 대통령 후보로서, 어찌 말하면 정권 교체를 시켜줄 후보로서 안철수를 선택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이번 대선 경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후보가 선출되면 제일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율 확보입니다. 안철수가 아니라 민주당의 후보를 대선 주자로서 호남 민심에 어필하는 것, 민심을 얻는 것, 이게 실패하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안철수와의 어떤 예를 들면은 여당에 맞선 후보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또 어제는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려다가 유족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기는 했지만 대통합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통합 행보를 보이는 건 진정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컨벤션 효과가
다들 크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경선 자체가 이미 룰 문제 때문에 유력 후보가 참여를 안 했고,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이 동무대였다. 그리고 경선 마지막에 공천헌금 파동,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그 선출된 어떤 전당대회 효과, 즉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래 봤는데, 뭐 갤럽 조사에서는 한 4%,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거의 한 7% 이상 이렇게 컨벤션 효과 나타나면서 가상 대결에서 이 다자 대결에서도 오르고, 이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안철수 원장한테 다시 역전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폭 행보, 통합 행보의 어떤 영향도 일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게 이제 조사상으로 봐주면은 40대에서 그동안 안철수 원장이 10% 정도 뒤졌었는데, 이게서 한 2, 3% 정도 만회했어요.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 또 한 10% 이상 뒤졌었는데, 이게서도 또 만회했고, 수도권과 40대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수도권 40대의 중도층을 갖다 좀 공략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저는 어제 이 청계천에서 무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무산되는 이 장면이 혹시 의도된 거 아닌가. 이게 이전에 우리가 떠올리는 게 87년도에 노태우 후보가 강주 경선 때 막 돌팔매질을 맞으면서 이 유리방탄극으로 해서 막는 게 TV에 계속 됐던 기억이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지층은 더욱더 결집되고, 뭐 예를 들면 중도층한테는 상당히 이렇게 야당 지지하는 부분들이 가격하게 보이고, 뭐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하여간에 이 일방 통행식의 어떤 이 통합 행보는 좀 통합 자체의 의미를 좀 이렇게 무색해 한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각 입장 처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태일 유주 쪽 입장하고, 그 다음에 야당의 입장, 그리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좀 일방 통행식이 돼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행보, 좋은 어떤 이 생각에서 놓은 것이라도, 그래서 좀 협의하는 모습, 예를 들면, 그리고 그걸 조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미루는 게 필요하다면 좀 시간을 두는 모습, 이게 본인이 한 이야기거든요. 예. 박근혜 후보가 예를 들면 세종시 문제다,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문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했던 게 가정에서 어떤 국민과의 어떤 대화, 협의, 이런 부분들 강조했거든요. 근데 막상 본인의 어떤 행보에 나섰을 때는, 일방 통행식 했을 때는 국민들은 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합의 어떤 이 모습은 좋았으나 일방 통행식으로 되는 바람에 상당히 아쉽고 그 한계가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과 안철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좀 이런 대선 전국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고, 지금 이제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 경선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이죠. 예, 그래서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아마 충북까지 돌면은 그 다음이 부산하고 이 강주 경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거의 어떤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거기에서 과연 손학규 후보가 얼만큼 문재인 후보를 차이를 갖다 좁힐 수 있는가,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줄곧 달려서 그냥 50% 이상으로 해서 그냥 이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되느냐.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당의 자기 혁신, 후보들의 어떤 이 국민 감동이 있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비관적인 관측들이 좀 많아요, 이게. 그런 점이 민주당에서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래서
어떤 여당의 어떤 안정된 좀 이렇게 그 전략적이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 중도층으로 나가는. 근데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중도 전략을 갖다가 이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서 대통합 이런 부분으로 줄기차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서 지금 민주당이 국민경선 드라마를 얼만큼 국민에게 감동 깊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안 원장이 어차피 이번 대선에서는 나중에 출마를 접더라도 어쨌든 이번 대선은 안철수가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1차적인 어떤 자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그래서 서서히 그 부분들을 갖다가 전에 예고한 대로 언론과의 그 만남, 그 다음에 국민과의 어떤 좀 이 소규모의 만남이 아니라 국민과의 전면적 만남, 이러한 어떤 과정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우리 김의원 일선 기자하고 지금 대선 전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하여간에 앞으로 그 현장에서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예를 들면은 그런 주제를 잡아서 거기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는 식으로 2, 3일에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